네, 그러면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분비계를 하겠습니다. 그 내분비는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른 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격계와 내분비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뇌, 가슴, 골반 등의 내분비 기관을 보호한다. 골격계가. 또 반면 이제 골격 성장에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또 칼시토닌, 또 여성 호르몬, 또 성장 호르몬 이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저희가 그 이제 지사 교육을 지사 보수 교육 같은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하루 종일 해도 이제 사실 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계층 구조가 또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골격계와 연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피부계, 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여성의 피부가 하얗게 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연관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피부도 하얗지만 또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또 증가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동양의 음양 오행 이런 걸로 사람들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걸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체질도 얼굴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과학적인 근거하에, 그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동양 사상의 어떤 그 이 전체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이제 그 과학적 근거가 내분비계가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 이제 소화계도 당연히 내분비 호르몬들에 의해 가지고 소화 효소들이 방출되고 또 조절이 되잖아요. 또 소화계 자체도 이제 영양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내분비계를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으셔야 되는 건 인체의 내분비계는 3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분비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시상하부 여기 하이퍼살라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상하부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하수체예요. 피투이터리. PITUITARY. 뇌하수체고 세 번째가 말단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래서 엔드 호르몬 프로덕트 오르간인데 이 3단계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내분비계예요. 인간의 내분비계. 왜 인간이라고 붙여놨냐면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3단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동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유류 단계, 그러니까 척추 동물에서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 단계에서 이렇게 3단계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등 동물, 뭐 어류나 이런 하등 동물은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인체의 내분비계는 몇 단계? 3단계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시상하부라는 부분이에요. 그 뇌에서 보면은 대략 시상하부는 0.5cm 정도의 작은 콩알보다 더 작았죠. 그죠? 콩알보다 더 작은데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 부분이 시상하부가 신경세포이면서 내분비세포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실 부분이
필요가 있어요. 시상하부라는 거는 신경세포이면서 내분비세포다. 신경세포라는 것은 활동 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활동 전이. 내분비세포라는 것은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죠. 호르몬 방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활동 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 전압. 전압을 만든다. 전기 피크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신경의 어떤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전기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매우 빠르죠. 그죠? 전기가 순식간에 가잖아요. 저희가 우리 인터넷 하면은 전기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클릭하면은 저 미국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빛의 속도보다는 늦지만 거의 비슷한, 그죠?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인체의 경우는 이 활동 전이의 전달 속도는 1초에 100m예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물질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건 호르몬들이에요. 호르몬은 유전자 조절 물질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이 뇌의 다른 부위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뇌의 다른 부위에서 전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뇌의 다양한 전기 신호가 종합이 되는 곳이 시상하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뇌의 다양한 신호는 어떤 게 있냐? 뭐 뇌 코 냄새다. 냄새. 또 소리. 또 압력. 또 온도.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어떤 기억들. 기억, 메모리. 이러한 다양한 신호들이 시상하부에서 종합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호르몬들을 방출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는 화학 신호잖아요. 그죠? 화학 신호. 또 소리는 압력 신호죠. 그죠? 그다음에 온도, 기억,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량이 여기 다양한 물리량이잖아요. 다양한 물리량이 뭐로 변환된 거죠? 전기 신호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종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된 신호를 최종적으로 물질적 현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시상하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센서라고 그래요. 센서. 그러니까 인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이 있잖아요. 그죠?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다양한 감각이 번뇌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일종의 센서예요. 센서고 그게 번뇌로 되는 이유는 그 센서로 잡아낸 신호들을 자기가 제대로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84,000가지 번뇌의 문이 있는데 번뇌가 들어오는 84,000가지가 있는데 그게 곧 깨달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84,000가지인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84,000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는 이러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자기가 어떻게 종합을 해가지고 자신의 개체성을 완성시키는 데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전기 신호, 그러니까 휘발성이 크죠. 그죠? 전기를 이렇게 머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휘발성이 큰 전기 신호를 좀 안정적인 물질 구조로 변하는 장치.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시상하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이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시상압에서 호르몬을 방출해서 뇌하수체에 신호를 주면 뇌하수체가 말단 호르몬 기관에 신호를 줘서 말단 호르몬 기관에서 최종 호르몬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종 호르몬이 인체의 모든 세포에게 가서 인체의 모든 세포에 가서 유전자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거죠. 스위치. 그러면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면역세포다. 이 세포가 면역세포다 그러면 이 면역세포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가 있죠? 항체가 있죠. 그죠? 항체. 그죠?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이잖아요. 면역글로불린. 글로불린은 소수성 단백질을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이 면역세포가 아니라 소화기관이다. 소화기관이다. 소화기관이면 뭐가 나올까요? 효소가 나오겠죠. 효소. 그죠? 소화효소. 소화효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시신경이다 그러면 시단백질, 시신경 단백질. 네? 그렇죠? 또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일종의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뭐 손톱. 그죠? 피부.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인체에는 이런 단백질이 만드는 단백질 유전자가 28,000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구조 유전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단백질들이 나와가지고 또 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가지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요. 인체에는. 그런데 그러한 이 10만 가지 단백질들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조절 인자가 뭐냐? 이제 이 호르몬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들의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HPA축이죠. 예를 들어서 HPA축이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HPA축인데 이 시상업에서 CRH가 나온다. 그러면 CRH가 뇌하수체를 건드려 가지고 ACTH가 나오거든요. ACTH가 코티졸을 만든단 말이에요. 코티졸. 다른 말로 코르티코이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그 부신을 말하는 거죠. 부신. 당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신호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100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1000배. 1000배. 1000배가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배가 두 번 하면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에요. 예. 100만 배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100만. 100만 배가 신호가 증폭이 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티졸이 모든 세포에 가가지고 이 유전자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핵수용체라는 걸 건드려 가지고 이제 핵수용체가 리간드 의존성 유전자 조절 물질이잖아요. 리간드라는 건 작은 분자예요. 작은 분자인데 여기서 리간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티졸이 이제 리간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티졸에 의해서 핵수용체가 이렇게 코티졸이 딱 도킹을 하면은 이게 코티졸이다 하면은 핵수용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이런 핵수용체가 세포 하나당 2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핵수용체가 단백질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는 전기 신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신호를. 다양한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시상하부가 CRH를 만든다. 근데 여기 CRH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개, 8개가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들이, 종류가. 여기 보시면 이게 가닥이 나오죠? 가닥이. 그죠? 이 신경세포가 가닥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이 호르몬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체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를 시상하부에 보내가지고 시상하부가 이제 호르몬들을 만들어가지고 호르몬이 증폭을 해서 최종적으로 말단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데 이때 만드는 단백질들은 조직 특이성이 있어요. 조직 특이성. 티슈 스피시피티. 조직 특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코티졸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종류가 다르면 발현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호르몬이라도 조직에 따라 발현되는 단백질이 다르단 말씀이에요. 단백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절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유전자가 달라서 발현되는 단백질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분비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인체의 내분비 시스템은 3단계 시스템이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 두 번째는 뇌하수체, 세 번째는 말단 호르몬 기관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시상하부는 신경세포이면서 내분비 세포다. 그래서 시상하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분비 기관, 내분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그래요. 컨덕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케스트라는 이제 혼자서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명들이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오케스트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케스트라에는 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바이올린이 있고 그 여러 개의 바이올린이 똑같이 또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씩 또 음색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르몬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리던던시라고 그래요. 리던던시. 이제 리던던시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 리던던시는 한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잉의, 여분의, 또 중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로는 과잉이다, 또 여분으로 있다, 중복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 A가 있으면 이제 호르몬 유전자다. 그러면 호르몬 유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두 개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 디플리케이션. 그러면 A1과 A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A1과 A2가 원래 A가 조절하던 한 가지 조절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똑같이 조절하면서 또 다른 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얘가 중복, 여분, 과잉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질환원적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디플리케이션, 중복,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호르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인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인체는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남성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 또 코티졸,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테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이 코티졸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5개가 원래는 여성 호르몬에서 시작을 해요.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리가 돼서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남성도 호르몬도 나오고, 또 애가 분리해서 뭐 코티졸도 나오고, 코티졸이 또 분리해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기원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르몬들이나 호르몬 수용체, 핵수용체, 이런 구조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얘들이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칼슘을 흡수한다, 또는 뼈를 조절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만 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도 건드려요. 뼈를 조절을. 또 뭐 코티졸도 뼈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뼈를 조절한다. 그러면 비타민 D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 위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줘요. 근데 성장 호르몬만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도 영향을 줘요. 또 코티졸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뼈의 성장에.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내분비계가 처음에 오리진이 하나였는데 얘가 중복을 한 것들이 리던던시 효과로 동일한 걸 건드린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이 똑같이 영향을 주냐면 똑같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와 A2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0.7의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는 0.3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던던시지만 동일한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분비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다별량 통계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이제 제한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유전 원리도 알아야 되고, 생리 내분비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한 사람이. 현하의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호르몬들이 음성 데모기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 최종 호르몬이 다시 뇌하수체를 억제를 한다. 최종 호르몬이 시상하부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성 데모김이라고 그래요. 음성 데모김. 이제 영어로는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네거티브 피드백.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 이게 화살표가 아니죠?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는 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억제라는 뜻은 뭐냐면,
이 최종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얘가 증가를 한다. 얘가 증가를 하면은 얘가 얘를 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방출된 양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억제.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죠. 반비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코티졸이 증가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단 호르몬에서 생성되는 코티졸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코티졸이 뇌하수체를 억제를 해가지고 ACTH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ACTH 양이 줄어들면은 코티졸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코티졸이 감소하면은 억제하는 능력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ACTH는 다시 증가를 하는 거예요. ACTH가 증가하면 코티졸이 다시 증가를 하겠죠? 코티졸이 증가하면 다시 억제 능력이 커져요. 그러면 ACTH가 다시 줄어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호르몬 양이 플럭처에이션,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증가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왜냐면 음성 대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양이 많아졌을 때는 그 상위 단계를 억제로 해서 자기의 생성량을 줄이고 자기 양이 줄어들었을 때는 다시 억제 능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생성량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의 범위를 항상성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에요.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항상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값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체가 살아가다 보면은 플럭처에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약을 먹는다. 뭐 수술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그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항상성을 복구하려는 인체를 전반적으로 교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플럭처에이션이 아니라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정말 질병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또 뭐냐면 이 호르몬들이 핵수용체를 건드려 가지고 유전자를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핵수용체를 누가 또 건드리냐면 영양소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진화론적으로 영양소는 내분비계의 기원이에요. 내분비계가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영양소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곤충들이나 하등동물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먹는 음식에 의해 가지고 변태를 해요. 먹는 음식의 양에 의해서 변태를 한다는 거죠. 걔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먹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양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몸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생물종의 어떤 생애 주기가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성장기가 있고 생식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종은 동물이고 식물이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생애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이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성장기예요. 성장이 된다면은 자기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게 생식기예요. 그런데 성장기와 생식기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하고 남은 에너지가 충분할 때 그때 비로소 생식 세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생식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생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개체를 먼저 보호를 해야 돼요. 개체를 보호한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가 생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생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내분비계의 기원이다 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호르몬이 뭐예요? 우리가 늘 많이 먹고 있는 거, 콩, 파이토, 에스트로겐. 또 우리가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인삼이나 홍삼에 뭐가 있죠? 진세노사이드. 이런 게 다 유전자 조절 물질이에요. 이제 인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진세노사이드. 우리나라 이제 인삼에는 한 40종 종류가 있거든요. 40종류.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안정화가 되고 신경세포도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우울증도 개선이 되고 뼈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안정 범위를 만드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뭐 엽산 같은 경우, 그죠? 엽산도 이거 조절하잖아요. 또 뭐 비타민 B12, 네, 이런 것들이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체 전반에 있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신경, 또 메모리, 기억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면역계에도 영향을 줘요. 면역계. 그래서 암의 어떤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암에 쉽게 걸리는 유전자형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암의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로 바꾸는 건지,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최신 연구가 뭐 T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이런 것들의 유전자를 바꿔요. 실제로 이 영양소들이.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죠? 잠시만 쉬었다 할까요? 네.